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서 징검다리 연휴라 오늘도 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큰 일들이 있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동안 어떻게 된 거냐 썰들이 있었는데 나타났어요. 건재함을 다시했습니다. 이게 토요일인데 다음 날 이게 어제예요. 일요일에 우리 측 감시 초소 GP에 북한에서 쏜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이어서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릉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어서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수도권과 강원, 일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건조 지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 있어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5월 4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까 일기예보 할 때 보니까 네. 오늘도 초여름 더위 네, 얘기하시던데 오늘 덥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제 계속 저도 반소매 차림으로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체력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네. 높은 산을 한번 데려가 보자 해서 어제 데려갔죠. 네.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더웠잖아요. 네. 가는 동안 덥니 올라가는 동안 다리 아프니 그랬군요. 머리 아프니 얼마나 궁시렁을 대든지. 황기락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휴일이 좀 길어서 네.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네. 해서 왜 침대 밖을 나오지 않았더니 네. 아직도 눈이 좀 부어 있습니다. 많이 더웠네. 푹 쉬셨네. 아니 요즘 기자 생활 괜찮네. 휴일에 다 쉬어요? 이번에 쉬었습니다. 네. 유인경 기자 나오셨고요. 이효선 선생님 나오셨고.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 저는 황 기자 얘기 듣고 라떼는 저런 적이 없어요. 휴가, 휴일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알러지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질간질 긁으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오래간만에 예. 올라갔더니 다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예, 주말에들 잘 쉬시셨죠? 예, 쉬시셨죠? 너무 잘 쉬셨어요. 주말에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예. 자, 주말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입니다. 이 소식 얘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요, 김 위원장이 노동절이었죠. 지난 1일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엔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나타났어요, 토요일에. 네. 그래서 모든 썰들을 그냥 잠식시켰어요. 근데 다음날 GP에 왜 총알이 날아듭니까? 네, 이번 일은 이제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일이죠. 오전 7시 41분 중부전선 감시초소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과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GP 근무자가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요. 이 GP 외벽에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총알에 맞은 감시 초소는 분계선 넘어 북한군 초소들과 1.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처를 했나요? 네, 북한군 GP에서 운영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군은요, 10여 발씩
2회에 걸쳐서 경고 사격을 한 뒤에 이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고요. 우리 측의 인원과 장비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GP를 향해서 사격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합참은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의도성을 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 복귀로 건재를 과시하고 그리고 도발로 이어지는 패턴을 계속해서 좀 보여왔는데 이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의 사망설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이 고강도 도발을 위한 군 대응 떠보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정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려고 전통문 보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파견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 및 여비 지급이 지연이 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의료진 377명에게 미지급된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지급된 돈은요, 의료진 377명에게 지급돼야 될 11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 병원과 또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의료 인력은요, 모두 2,391명인데요. 이들에게 대구시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여비는 1,233건인 1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까지 14차례에 걸쳐서 9,856건, 135억 원을 지급 완료했고요. 다만 3일까지 아직 377명, 11억 원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수당 지급받지 못한 의료진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 근무를 지원한 의료진 중 간호사 한 명은요, 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배치돼서 약 40여일 동안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동안에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면서 이 숙박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구시가 파견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과 여비 지급이 계속 늦춰지면서 최근 카드 사용 대금 미납으로 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 국민이 다 의료진들에게 파이팅 외치면서 다 덕분에 릴레이 엄청나게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이게 대구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구시 입장은 뭡니까? 네, 대구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요. 이 코로나19 한 달 이상을 좀 근무한 분들에겐 매달 2차례로 나눠서 여비와 수당을 좀 지급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15일 전에는 전월 수당을 또 25일에는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 27일 병원 근무 수당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5월 초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의료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료진들이 물론 돈 벌기 위해 달려간 건 아니죠. 네. 애국 또 애적 또 본인이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걸 다 무릅쓰고 갔는데 사실 모든 거는 저는 마음도 물질이 실렸을 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갖고 바깥에서 보이는 뭐 경제적 압박, 인정받지 못했다는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더 깊은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받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좀 재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그럼요. 지급도 아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선의로 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그럼 안 되죠.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는 미지급된 수당 11억 원을요, 오늘,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안에 좀 신속하게 지급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 간판 스타 왕기춘 선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이어가서 감동을 안겼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이 왕기춘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보충 조사를 한 뒤 곧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이죠. 이 왕기춘 씨에 대한 고소장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가 된 뒤에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 이 피의자가 유명 인사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 왕기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 이 왕기춘 씨는 유도를 통해 쌓아올린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과요, 2010년 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은메달로 확보한 이 체육연금부터 일단은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요, 연금 지급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 연금 수령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왕기춘 씨가 무리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경기도의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도중에 이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이 영창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운영 중인 사업체로부터 뭐 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왕기춘 씨의 이름을 딴 유도관이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점에서 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일부 유도관 운영자들이 왕기춘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도관 관계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상황이 어려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다. 당장 간판부터 바꿔달아야 할 처지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도계에서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엄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유도회 차원의 중징계도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유도회 관계자는요, 정황상 이 왕기춘 씨도 영구제명 수위의 징계가 좀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지는데 규정상 반드시 대상자에게 이 소명의 기회가 좀 내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왕기춘 씨에 대한 구속 수사 중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향후에 체육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있었던 몇 가지 뉴스 챙겨봤고요. 이제 바야흐로 5월. 5월은 뭐 수식어가 참 많아요.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또 여러 가지 기념일도 많고 그렇죠. 말이죠. 네. 어떤 기념일 가장 먼저 챙겨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최고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또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이 최고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 기념일을 그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5월인가 봐요? 예? 5월이? 저는 4월인데 5월에도 결혼 기념일, 6월에도 결혼 기념일. 5월은 어버이날이 어떻게 보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머나. 행사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네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결혼하셨네요. 이제 어린이날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한 20년 그 어린이날 날리고요. 이제 조금 이제 애들 커서 좀 이제 좀 챙길까 했더니 코로나가 왔네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 좀 조용히 지내고요. 내년에 한번 계획을 잡아볼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저는 결혼기념일이라는 서로 이제 묵념하면서 서로 애도를 표하면서 슬프다. 몇 차에 그렇게 되나요?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 설악에서는 어버이날 챙겨드리느라고 네. 했는데 네, 네. 양가 부모님이 이제 다 맞아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 어버이가 되니까 그렇죠. 네, 아이는 커서 성인이 됐고 그래, 예, 맞아. 이제 받는 달입니다. 네. 아, 받는 달이시구나. 네, 기쁩니다. 저는 아무래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가장 큰 네. 행사기는 한데요. 좀 계획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셨고 아버지가 9순이 넘으셨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조금 남아 있어서 네. 저희는 일단은 계좌이체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집에서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표 선수로 저희 작은 오빠만 출발해가지고 부모님 뵙고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제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갖고는 사위가 생겼거든요. 네, 네. 식당 예약해뒀다고. 기대되겠어요. 빈손으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5월 7일이 생신이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8순이란 말이에요. 전체 다 모이기는 힘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네. 7월로 이제 그때 딜레이 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이런 얘기처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풍속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요. 이 코로나19로 5월 달에 가족 모임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만나지 않고 각자 보내기로 했다가
뭐 52.8%나 되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가족 모임 횟수를 줄여서 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게 42.4%나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예년과 좀 비슷하게 보낼 거다. 이런 게 뭐 23.7%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요. 수림 씨는 선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누구나 그렇게 다 계좌이체 막 현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네. 그래도 팔순이고 하니까 뭐 다른 선물 받고 싶은 게 없냐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아마 머리숱도 없고 하니까 가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아빠가 예. 허허 그거는 내가 해준다 카이까네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부분 가발 저는 통 가발 뭐 이런 식으로 가발을 좀 외모에 신경을 좀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는 진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대부분이 이제 선물 고르기도 그렇고 하니까 현찰 보내드리고 현찰 맞아요.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물은 내 자식이 골라서 준 뭔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전에 제가 골라서 드린 그 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요거 언제 네가 준 거야. 그래 맞아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못 버려요. 예인 씨는 뭐 준비했어요? 저는 그냥 현찰로. 그치, 대부분 저희 부모님은 그냥 너의 안목을 믿지 않겠다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냥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현정 선생님 뭐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궁금해요. 이번에 아이들 만나서. 아, 받는 입장에서. 아니요, 제 딸이 또 선물에 탁월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센스가 감동을 있구나. 주는데 올해는 미리 사뒀다고 예. 제가 이제 계속 원고도 쓰고 책도 쓰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좋은 스탠드를 줬어요. 예, 시력에 전혀 부담이 없는. 멋지네. 네. LED로. 그런 거. 네. 그리고 기억에 남죠. 근데 뭘 진짜로 용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네. 아주 중요한 이번 선물에 대한 최고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잘 살펴보실 걸 제 입을 보셔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다. 역시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어떤 선물이 좋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위가 바로 용돈이었어요. 최근에 약간 달라졌습니다. 용돈뿐만이 아니라 박스까지 넣어서 챙겨주시는 이런 센스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사실 단순히 돈만 들이면은 사실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꽃과 현금을 함께 담아서 보내는 이 용돈 박스가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그래서 갈수록 좀 실용성을 강조하는 선물로 좀 바뀌는 추세라고들 합니다. 네, 보기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행이에요. 지금 저거는 휴지를 뽑듯이 하면 돈이 막 딸려 올라오는 네, 그런 박스도 있고요. 저렇게 하면 얼마인가? 저게 만 거기 원짜리. 10,000원이냐 5만 원짜리 다른데 그쵸? 요새 꽃바구니만 보면 큰일 나요. 뒤집어 보시고 훑어보시고 주시잖아요. 네, 저는 야. 제 남편 생일날 제 딸이 권총을 쐈어요. 에? 권총 모양의 돈이 들어가서 눈쓰기만 그러고 하면 있어요? 다 뿌려지는 네네, 거예요. 돈이 나오는 네. 게 있어요. 네, 네. 아이디어다. 쏘다가 장롱 밑으로 들어가봐 장롱 다 드러내야 난리 돼. 난다, 난리 난다. 그리고 별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꽃 한 송이마다 5만 원짜리 네. 담아서 네. 엄마를 드렸더니 꽃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돈만 세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네.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네. 반면에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그런 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가요. 네. 바로 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책. 반응을 눈이 보니까 아파서.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안 팔리는지 아니, 알겠네요. 책임은 어머니 53페이지 열어보세요. 그렇죠. 페이지마다 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책이란 게 열심히 살라는 압박으로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이 케이크와 꽃다발도 사실 예상을 깨고 좋아하지 않는 선물 그래요? 2위와 3위에 네, 링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좀 선물이 진부하고 비실용적이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꽃다발 먹지도 근데 이 못하는 거. 어버이날이요. 제정된 게 1973년 벌써 얘도 50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날이었죠. 어머니날. 예, 맞아.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상처받아서 어버이날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취향과 기호가 달라지고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났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변화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시절 어버이날 한번 되돌아볼까요? 변천사? 네, 그렇습니다. 예, 80년대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80년대는요,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할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굉장히 높아질 때였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요, 영지버섯이나 인삼 등 이 건강식품이 오. 인기였다고 하고요. 네. 예, 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의류 잡화에 더해서 화장품 또는 골프용품이 선물로 등장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저희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박세리 선수가 쳐가지고 예, 정말 눈물을 예. 흘렸었는데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갖춰진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건강도 챙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골프채가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아까 뭐 화장품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형 수술을 시켜달라고 가발이 문제가 한검, 아니에요. 상한검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 선물도 IMF 외환위기 겪고 이러면서 어떤 또 패턴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아, 있었습니다. 예, IMF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1998년이죠. 이때는 좀 균일가 또는 저가 상품의 어버이날 선물로 좀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아시다시피 힐링 바람이 많이 불었었잖아요. 이때도 건강 제품과 의류 잡화가 꾸준히 인기가 있었고요. 또 이때 또 효도 여행 상품이 등장을 했어요. 네. 또한 이제 받는 이들의 좀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백화점 상품권도 네, 상품으로 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어버이날을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공통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출의 달이다, 5월은. 그렇죠. 돈이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용돈을 드린다면 그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되게 궁금해요. 올해 가정의 달 예상 경비는요, 예, 평균적으로 46만 원. 예, 그래서 지난해 직장인들의 예상 경비가 54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8만 원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버이날 지출은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46만 원의 60%인 한 28만 원 정도를 직장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여기서 미혼과 기혼이 갈립니다. 미혼 직장인들은 예상 경비로 38만 원을 불렀고요. 기혼자는 66만 원을 불렀는데 지난해에 좀 대비해서 허리띠를 둘 다 졸라매기는 했지만 미혼자들이 줄인 액수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업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위축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허리띠를 줄이는데 그게 부모님 선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이 상하네요. 네, 좀 속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금액을 떠나서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 네,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이래저래 돈 쓸 일이 많아요. 네, 지금 네. 말씀드린 어버이나 어린이날에 5월에 날 좋으니까 좀 어디 가고 싶고 이렇고. 맞아요. 제가 프리를 하고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 모르셨구나. 근데 올해는 연말로 조금 미뤄준답니다. 그래요? 돈 내는 걸 참 예, 밀어주나? 5월에 꼭 안 내도 된다. 그래요? 다행이네. 신고는 해야 하잖아. 신고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족끼리 왜 이래 가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노년층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무엇이냐? 답변이 뭐라고 돌아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치매죠. 네, 알겠네. 이건 뭐 치매지. 네,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고령자들이 워낙 많다 그럼. 보니까 치매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완치되는 분도 있는데 치매는 완치가 그럼 없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가 황혼의 늪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르신들 만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내가 괜찮아?라고 늘 물어보시거든요.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치매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층에 접어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치매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걸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 요양병원 뭐 미리 예약해놓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 내가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진 않지만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좀 정신이 멀쩡할 때 좀 영상 많이 찍어놓고 메모 좀 많이 하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기억을 찾으려고. 그런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과 치매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뭐 자꾸 그러니까 저는 깜빡깜빡.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본의 아니게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집에서 만보를 걷게 돼요. 어디다 뒀더라? 뭐 이거 찾으라고. 아니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그냥 그게 슬프네요. 근데 아니 사실 그 유인경 기자님이 저보다 어려서 저한테 맨날 유 기자님께 잘해드리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이분이 저보다 언니시대요. 근데 정신은 제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언니로 계세요.
그래요. 저도 요새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양성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깜빡깜빡한 거 네. 너무 심각해서 아침에도 저 오늘 3번 들락날락 했거든요. 걱정이 대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이 뭔지를 기억하실 때 많이 들이면 맞아요. 그게 뭔지도 기억을 못 하시면요. 선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이 업어달라고 그럴 때 좀 힘들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아이들은 금방 업어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업어주고 이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네, 2019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치매 환자 수가 지금 한 7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 환자 수가 4년 뒤인 2024년에는요. 100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무려 300만 명을 돌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의 공포인데 평균 수명이 60, 70대였을 때는 노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무렵에 돌아가셔서 네, 맞아요. 그런 데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1명 정도가 치매 증세를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네, 저희끼리도 예전에 만나면 너 이 원피스 어디서 샀어? 뭐 머리 잘려봤다. 이제는 전부 다 넌 괜찮니? 치매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해서 네. 이제 슬픕니다. 네. 요즘은 주변에도 참 치매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 모이면 다 치매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이 치매를 좀 잘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지금 사례판정위원으로 있는데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중에 노인 학대 사례들을 보면 치매 어르신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걱정이 사실 많죠. 저는 친정엄마도 10년간 치매로 네. 고생하다 가셨고 외삼촌도 치매였고 네. 이모도 좀 치매 환자세요. 90이니까 아시지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외가 쪽이 모두 치매한 게 유전이 아닐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꼭 유전은 아니라고는 네.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그분들의 이제 고결한 영혼이 정말 슬프게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죠. 항상. 예. 저희 어머님 친구분도 가정 방문해서 요양해준 요양사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한 5년째 지금 보고 계신데 점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내 돈 네가 가져갔지. 내 돈 네가 가져갔지. 의심이. 요즘 마스크니까 마스크 네가 훔쳤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거 너무 힘들대요. 이겨내기가. 이게 사실은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은 인지 장애가 대부분 동반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잇따르는 사고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학대예요. 누군가 돈을 가져갔는데도 충분히 판단을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미리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 매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더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 뭐 본인은 물론이지만 60대 이상 그 치매 노인들 이걸 이제 그 가정에서 소홀히 하고 소외시키고 네. 또 방치하고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즘에 치매 환자 실종 건수를 한번 좀 보시면요. 2013년 7,983건에서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요. 12,000건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50대 딸이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어머니를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 홀로 두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50대 딸이요. 어머니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다면서 대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서 알 수 없는 주제로 80대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다가 무련듯 어머니만 두고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럼 경찰이 딸한테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네, 당시에 할머니는 약간 중증의 치매를 좀 앓고 계셔서 사실 네.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계속해서 딸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물었지만 할머니는요, 자식들은 잘하고 있다, 뭐 볼 일이 있어서 좀 바쁠 거다, 뭐 이런 말씀만 계속 하셨다고 해요. 진짜 뭐 급한 볼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딸이 뭐 어떤 사람이냐, 뭐 뭐로 싸웠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도 뭐 곧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만 좀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거기서 지구대에 계셨네요. 이거. 네, 이제 처음에는 사실 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지구대에서 사실 계속 딸을 기다리다가 네. 하루를 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경찰이 이제 할머니 휴대폰에 있는 이제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예. 아름아름해서 이제 가족들의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걸 좀 알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할머니에게 딸 말고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할머니에게는 딸 둘과 이제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지구대에 같이 온 분은 이제 큰 딸이셨던 네. 겁니다. 네. 근데 경찰은 뭐 세 자식 모두에게 좀 전화를 걸어봤지만은 사실상 세 분 다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왔다고 판단되는 이제 큰 딸에게 연락을 하고 좀 주소지로 좀 찾아갔는데 네. 역시나 집에서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 안 아무도 받고. 연락이 네. 닿지 않았다. 글쎄 무슨 사정이 있었나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80대 노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지구대에 같이 온 이 큰딸을 찾지 못한 경찰은요, 이제 어쨌든 80대 할머니를 노인보호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네. 이곳이 대구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주소지가 이 경북 영천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의 이 노인기관에는 입소가 불가능했고요. 네. 결국에는 경북의 한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맡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치매 할머니라서 속상해. 아마 상황 인지가 안 되셨겠지만 네. 그래도 사실 알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그런데 그 노인 요양보호소나 이런 데 가보면 버려진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데 네. 분명히 자녀가 있는데도 본인이 자식이 없다 그러신대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정말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니 이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네. 80대 이 할머니도 끝까지 자식들을 감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따님이 좀 버리고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할머니는 우리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가. 잘못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인지가 사라져도 이 본능적 사랑은 남아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데 실제 우리가 국가 치매 책임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과정 중이라 이런 나머지 가족들이 미처 그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가족들 여전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그래서 치매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끼리 왜 이래? 치매가 너무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판넬 뜯으면서 해보죠. 네. 첫 번째, 치매 걸린 어머니의 고쳐진 땡땡땡입니다. 뭘까요? 고쳐진 땡땡땡. 뭐가 바뀌었어? 고쳐졌어. 뭘까요? 고쳐진 치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고쳐진 치매였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의 고쳐진 유언장입니다. 아, 유언. 유언장. 아들의 네. 배신 때문에 유언장을 고친 치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실감나는 연기, 사연 속 연기. 우리 어머니 역할은 유인경님께서 아, 해주시고 예. 네. 아들 역할은 배은망덕한 아들 역할은 홍 기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죠. 예. 제 아들은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기업으로 잘 키웠고 제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은 처음엔 저한테 살갑게 잘하더니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규라가 아휴 의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버지 제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니. 아이고, 아버님,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 제사를 대체 언제까지 제가 챙겨야 합니까? 이제 그 시간에 제가 환자 한 명 더 보는 게 낫죠. 아니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다 치자 이 살아있는 애미한테 생일에 전화 하나도 못 거냐? 응? 아이고 참 제가 바빠서 그래? 하시면서 좀 그러십니까?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제가 생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세요. 좀더 대수라니. 못되게 해야 좀 더 네? 못되게 해야 돼. 내 아들만큼은 믿었는데 재산 증여한다는 증서를 너무 일찍 써서 변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아이고. 치매에 아이고.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치매에 걸린 저를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나서 정신이 멀쩡할 때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이게. 아들이라뇨? 누구세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유언장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예. 아이고, 그렇게 잘 키워줬는데. 아들 못됐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예. 대들고. 네. 자, 이랬어요. 이 사건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구체적으로는요. 이 장남인 아들에게 이 아파트와 땅을 증여하면서 땅에 대해서는 사실 어머니가 직접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증여 증서를 썼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사실 아들은 좀 큰 재산을 받고도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요. 네. 그 후에 어머니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땅을 나머지 자식들에게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개한 장남이 치매 어머니를 상대로 증여 약속을 지키라고 소송을 냈고요. 여기에 또 어머니가 분개를 해서 이미 증여한 아파트까지 돌려달라 이렇게 맞대응을 한 사건입니다. 이런 아주 뗀 녀석이구만 아주 그냥.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네, 법원은요, 장남이 이 부양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실 나눠 갖기로 한 건물의 임대 수익을 혼자 좀 챙기려고 계약서까지 위조를 해서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요, 아들의 소송을 패소 판결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언장 얘기가 나온 김에 유언장 제대로 써야 된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쓰면 되는지 알아보죠. 네. 근데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그냥 자필 증서. 제가 알아서 다 쓰는 거고요. 또 이제 비밀 증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춰두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증서라 그래서 네. 반드시 이제 공인 증서를 받아야 되는 네. 거. 그다음에 구수 증서. 그러니까 뭐 손도 잘 못 쓸 경우에는 말로. 제가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 받아서 작성한 증서가 있고요. 이제 녹음을 해두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필 증서에는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 이름, 주소, 네. 작성한 날짜, 서명한 날짜, 그다음에 도장 아, 이게 있어야만 되지. 그냥 홧김에 한번 썼는데 거기에 주소 아니 주소가 아니라 날짜 안 적혀 있거나 사인 도장에 안 쓰면 무효더라고요. 요 중에서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요거 다 들어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네. 그거 정확해야 되고요. 또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첫째 아들이 잘해주면 좀 다 줘야지 이랬다가 이게 또 마음이 변했네. 그럼 이제 막내 주겠다 했다가 자식 다 필요 없어 사회 환원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정확한 거는 맨 마지막에 해서 반드시 작성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쓴 거여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네. 물려줄 거 없으면 안 써도 되죠. 그렇죠. 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치매가 너무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치매 노인의 재산 50억 원 상속받은 땡땡땡입니다. 치매 50억 노인의 은 너무 재산 크다. 50억을 상속받았어요. 누가 받았을까요? 딴 사람이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어? 자식이 아니야. 누가 봐? 봐요. 누가. 친구? 친구? 그렇죠. 간병이에요. 간병이. 간병하던 분이 받았어요. 그렇죠. 치매 노인과 혼인신고에서 50억 원 상속받은 간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얼한 사연을 위해 치매 노인과 결혼한 간병인 역할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역할은 이재영님, 제가. 네. 노인의 조카 역할은 예인 씨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가죠.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만난 지는 3일밖에 안 됐지만 전 운명을 느꼈고 이 사랑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라는 것이었죠. 엄마, 여보, 엄마가 아니라 여보라고 해봐요. 여보. 엄마. 진짜. 그 사람은 가끔 제 얼굴도 못 알아보고 여보 대신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슬픔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신 우리 큰아버지 꼬셔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치매 노인 꼬셔서 강제로 결혼까지 한 거 다 목이 메이네요. 재산 노리고 한 거지 재산. 아니 이게 어린 게 어디다 눈 살아겠다고 말이에요. 대들고 있어 이 반말이고. 그리고 우린 사랑했거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면 큰아버지 재산 50억 다 내놔. 내가 왜? 난 그 사람 아내야. 아내가 남편 재산 상속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야. 컬스야. 아니야. 이 결혼은 무효야. 재산 상속도 문서 위조한 게 틀림없으니까 사문서 위조로 당신 고소할 거야 고소. 고소? 저기 확
그냥 아유 지어봤고 치매 노인과 결혼해서 억대 재산을 상속받은 간병인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어떻게 된 거 전에 뭐 배역은 줘놓고 대사가 엄마 하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참. 네? 한 번 더 해서 아줌마라도 하든지. 근데 이 네.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언론에 소개된 사건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보면 이분이 이제 당뇨와 고혈압 지병이 있으셨던 분인데 독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원해서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간병인이 오게 된 거죠. 근데 간병인이 보니까 이 치매 노인이 독신이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고 상속받을 직계자가 없다는 거 알아채고 얼마 뒤에 증인 2명을 내세워서 그냥 이 결혼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버렸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그래도 좀 하루 이틀에 돌아가신 건 네. 아니고 네. 몇 년 동안 간병을 한 뒤에 치매를 사망하자 5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확 바꾼 사건이에요. 바꿨어. 네. 아니 네. 아무래도 고령의 치매 노인이셨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까 대역을 보니까 엄마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변에서 네. 보니까 이분이 여보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거동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라고 판정을 받아서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다. 이분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게 쌍방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이게 간병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만하네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식은 없지만 장애인 씨처럼 똑똑한 조카가 있어가지고 네, 예, 네.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려갔고요. 노인의 조카 간병인을 대상으로 혼인신고서 위조 혐의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상황. 그러면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 내렸나요? 네, 이게 수사기관 조사에서요. 두 사람이 혼인할 당시에 이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을 불러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인이 간병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돼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간병인이 이걸 막아섰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치매 노인의 사망 등으로 사실은 이제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혼인신고서 위조는 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그러면 저 혼인 무효 소송은 어떻게 돼요? 이 가정법원은요, 혼인신고 당시에 이 치매 노인이 혼인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뭐 부족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봤어요.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이 두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두 사람의 혼인은 일단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상속재산 50억 원은 이제 할아버지의 조카들에게 돌아갔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게요, 이게 보니까는 남녀가 함께 동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이 첫 번째는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인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부부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이 부부 생활에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90세에도 재혼을 하신 분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평소에 호칭을 저렇게 엄마라고 부르질 않고 여보 당신이라고 그렇죠. 부른다거나 상대편의 가족에 대해서 뭐 장모님, 뭐 시어머니라고 뭐 주변에 소개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배우자의 자격으로 행사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다든가 이런 주변의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만 아 진짜 결혼한 거구나 하고 혼인의 그 실효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호칭 면에서는 요즘에 부부 관계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호칭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 네, 오빠라고 하죠. 오빠. 네. 오빠. 네, 이름 부르고 근데 그래도 누구야? 남편을 엄마라고 하거나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치매가 오면 약간 호칭의 변화가 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정황들을 이게 함께 봤을 때 그렇겠죠. 이 해석의 망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치매가 너무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망한 치매 어머니 뭐를 청구했어요? 자식들이. 뭘 뭘 청구했을까요? 뭘 청구했을까요? 보죠. 한번 보죠. 네, 그러면 너무 바로 어렵어요. 보겠습니다. 주관식이 어려워요. 위자료. 사망한 치매 어머니 위자료 청구한 자식들입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역할을
제가 합니다. 아. 대사 없어요. 대사 없어요. 예. 네. 간병인 역할은 이호선님 해주시고요. 네네네. 자식 역할은 우리 장혜인 씨가 네. 해주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돌보다가 남편 사업이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맡기게 됐죠. 저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한 마음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수림 씨 보호자 되시죠? 저 그 박수림 씨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저기 좀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서 낙상 사고요? 네. 아니 제가 믿고 맡긴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아이고. 안 그래도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요양병원에서 다치셨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는 결국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당신들 때문에 죽은 거야. 당신들 용서 못해. 병원에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후 세상을 떠난 치매 어머니. 자식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요, 의료원에 입원한 치매 할머니가 간병인이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침상에서 낙상 방지 난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늑골 골절에 중상을 입은 할머니는요, 이큰 병원으로 좀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에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숨졌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자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위자료 750만 원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평소 자식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각별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하죠. 네네, 속상해서. 근데 네. 사실 정황상 이게 아니었고요. 사실 자식들은 이 치매 할머니를 치매 어머니를 좀 방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치매 어머니를 의료원에 입원시킨 것도 이 자식들이 아니라 이 노인보호기관이었는데요. 이 노인보호기관에 그 전해질 당시에 어머니가 입은 옷은 세탁한 지 정말 오래된 옷이었고 게다가 어떡해. 뭐 머리와 몸도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네, 재판부는 먼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방치한 자식들이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사실 보기 어렵다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왜냐면요, 이 자식들은 어머니 사망 직후에 이분들이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서 손해배상금까지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좀 석연치 않았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한마디로 아들들의 그간 행동으로 보아서는 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이분들이 위자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 어려웠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자식들은 사실 좀 괘씸한 부분이 있지만 여하간에 이 의료원에서의 이런 과실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 의료원 쪽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재판부는 자식들의 위자료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요. 손해보상금 자체는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병원 부주의로 사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증으로 숨진 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해라. 일단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다만 병원 측은 낙상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고 후의 조치도 좀 신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번 없이 1899에 9988이에요. 9988. 이게 저 치매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번 꼭 좀 받아보세요. 네. 1899에 9988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4월 5일인데 고물을 줍던 60대 지적장애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고독사로 묻힐 뻔했는데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뺑소니 사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네, 이 사건은 지난 8일 철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홀로 이제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61세 노인이요. 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분이 사흘 전에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아, 참. 사고 당시 CCTV인데요. 이제 운전자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이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네. 끝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이게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게 네. 피해자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집까지 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이분이 직접 장애를 좀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수레로 고무를 팔면서 좀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이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1시간 뒤에 여기서 스스로 좀 깨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걷기 힘들 만큼 많이 다치셨지만은 이분이 생계가 이제 수레잖아요. 이제 손수레에 몸을 의지해서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결국에는 좀 사망을 하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쪽 가해자는 잡은 거죠. 네, 이분을 승용차 번호판 추적으로 좀 예.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고라니인 줄 알고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 CCTV를 보여주니까는 그제서야 사건이 너무 무서워서 달아났다 이렇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잡히게 돼 있어. 아니, 그 사고 직후에 119에 신고를 했었으면 바로 신고했었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살 수도 있었잖아요. 이 사실 뺑소니 사고는요, 이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실 네. 비양심적인 사고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요, 뺑소니 사고에는 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볼게요. 차를 두고 도주한다. 주차 뺑소니. 네. 첫 번째는 주차 뺑소니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승용차가요,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는 영상입니다. 잠시 좀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런 건 요즘에 다 찍히는데. 방금 나왔던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도. 오. 주차하면서 잘못되거나 네, 빼면서 긁히는 경우 그렇지. 있거든요. 저기 뒤로 그냥 쿵 할 때가 있어. 맞아. 저로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주정차된 차를 치고 도주하는 이른바 이 주차 뺑소니 사고들입니다. 저것도 다 뺑소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냥 가면 네. 뺑소니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저도 주차를 해서 저녁에 주차를 했어. 멀쩡히 주차했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에 촬영 가려고 했는데 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옆에 차가 주차하면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긁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거죠. 명함이라도 꽂아놓을 줄 알았는데 종이 쪼가리도 없더라고요. 너무했다. 못 잡았어요. 네, 생각보다 주변에서 주차 뺑소니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이죠.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이 뺑소니 후 도망가고 난 뒤에는 가해자를 잡아도 좀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좀 되면서요, 이 처벌이 좀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가한 뒤에 이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정말로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좀 남기고 또 인적사항을 좀 남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상황은 뭐냐면 뺑소니는 당했어요. 근데 용의자를 못 잡았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많아.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모든 주차장에 해당을 되지는 않아요. 모든 주차장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이 주차장법에 따르면요, 유료 주차장 혹은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단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물건값에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료 주차장이어도 여기서도 100%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불법 주차했다든지 아니면 이중 주차했다든지 네. 하여간 그 선 아닌 곳에 세웠으면 본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주차하실 때 요거는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또 신호 무시한 채 질주, 음주 뺑소니. 진짜 안 돼, 저거는. 짜증나.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음주 뺑소니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2017년 1월 서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검은 차량을 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요. 이제 그리고 쓰러진 오토바이 위를요, 차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영상입니다. 아유.
네, 뺑소니 차량에 깔린 오토바이는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는데, 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뺑소니 병은요, 25세 남성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 도주하던 가해자를 검거한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2명이요, 비상등과 경적을 울리면서 쫓았고요. 추격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합류해서 14분 만에 운전자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이렇게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먼저 저기 있는 두 시민 영웅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해주시고요. 근데 진짜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뺑소니로 지금처럼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요? 박수 받을 사람 박수 받고. 네네, 받아야 받아야죠. 되는데 우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네. 도주한 이후에 또 돌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네.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최소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에 이른 정도 사망을 아니고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던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데 저분의 경우에는 음주까지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돼야죠. 그럼 음주 뺑소니 이건 네. 뭐 이건 뭐 네, 그럼요. 알고 보니 수배자 무면허 뺑소니. 네. 이것도 영상부터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예. 작년 6월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인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를 몰던 남성이 길 건너는 행인을 그대로 덮치는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직접 확인까지 했지만요. 구조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바로 내리게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속에 가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려가. 빨리. 내가 형 저기 돈 갈 테니까. 어머, 어떡해. 네, 사고 후 9일간의 도주 행각을 벌인 가해자는요,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자인 남성은 안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요. 이 조사 결과 가해자는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내려서 확인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기가 차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또 수배자였다면서요? 자, 지금 이거 뺑소니 쭉 이 사례를 봤는데요. 네. 이거 뺑소니 사고 바로 조치하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근데 맞아요. 조치 안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살인자가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뺑소니는 예전엔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는 CCTV 뭐 각종 무슨 뭐 이 다 차에 있잖아요. 블랙박스. 반드시 잡혀요. 그 무모한 짓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내일까지죠? 네. 그리고 모레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활동량은 줄어들고 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홈트레이닝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제 집콕 중인 분들 많으시죠? 조심스러운 요즘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된 황재룡, 정지혜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둘 다 너무 급격하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요즘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가지도 못해가지고 집에서 홈트라도 하고 싶은데 홈트를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행복한 아침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생겨난 홈 트레이닝 열풍.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운 건 아닌데요. 무턱대고 시작하기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운동 초보자도 걱정 없는 홈 트레이닝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25kg이나 감량한 그녀. 운동 경력 19년 차 비근력 조영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신혼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집에 제가 오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럼 집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홈트레이닝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조영선과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스타트. 이 동작은요, 이렇게 수건이 필요한데 수건을 2장씩 이렇게 겹쳐서 사용할 거예요. 네. 수건 한 개는 무릎에다 대시고요. 다른 한 개는 팔꿈치에 댄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펴주시면 돼요.
때 엉덩이하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힘을 꽉 주시고 다시 팔꿈치로 몸쪽으로 다시 끌어보시면 되시는데 그 상태에서 밀고 몸이 일자가 될 때까지 한번 쭉 밀어보세요. 그렇지. 거기서 살짝 버티고 다시 오세요. 쳐서 그렇죠. 몸을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팔꿈치로 가져오시면 되세요. 복근을 강화시켜 뱃살을 없애줄 걸레질 복근 운동. 바닥도 닦고 뱃살도 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법입니다. 수건을 이용한 또 다른 운동은 바로 커플 운동인데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양손에 수건을 잡은 채 등의 힘을 이용해 끌어당기면 아름다운 등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짐볼로 할 수 있는 홈트 뭐가 있을까요? 네, 짐볼을 아래다 두고 짐볼을 배 밑에 까세요. 팔은 이렇게 펴주셔서 바닥을 지탱해 주시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균형을 맞춰주셔서 한 2, 3초 버티고 반대쪽 들어 올려서 2, 3초 버티시는데 다리를 너무 뒤로 들어 올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어깨와 뒷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뒷 근육을 자극해 뒤태 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상체로 중심을 잘 잡아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홈트레이닝 지겨우셨죠? 집구석 잠들어 있는 운동기구 200% 활용법 공개합니다. 이 기구, 앞에 있는 기구 되게 익숙하시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안 하시고 쟁여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기구를 통해서 스쿼트의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팔을 앞으로 수평으로 뻗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뒤로 앉으시면 돼요. 엉덩이에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는 지점까지 앉았다가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올바른 동작만큼이나 호흡도 중요한데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 단련은 물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스쿼트 자세 제대로 하는 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운동은 수축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 한 가지는요. 그 근육을 조금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분당 210회 왕복 운동으로 척추나 틀어진 골반 있죠?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여기서 운동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 싶으시면요. 엉덩이를 좀 들어 올려서 다리나 그다음에 코어 쪽에 근육도 같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 쪽이랑 약간 배도 흔들려요? 네. 오늘 홈 트레이닝 어땠나요?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해봤던 동작이어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먹는 것까지가 홈 트레이닝의 완성. 두부 무침 샐러드 만들기. 브로콜리를 이제 세척해서 살짝 삶아두고요. 같은 경우에는 으깨 놓고요. 맛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무침 샐러드 완성. 고소하고 담백한 영양 만점 다이어트 음식이네요. 운동 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홈 트레이닝의 매력이죠. 지루한 집콕 생활 홈 트레이닝으로 슬기롭게 보냅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징검다리 연휴라 내일은 5월 5일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매일매일 어린이날 아닌가?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 뭘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